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처드 칼슨 작품입니다. 가장 고집스러운 면 5가지를 적어보라는 주제입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즈음 나는 너무도 완고해서 내가 완고하지 않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유연한 사람이 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고집불통이 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제 방식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남자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여자들은 돈을 너무 헤프게 써요. 아이를 돌보는 일은 몹시 힘든 일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 외에는 어떤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고집스러운 주장들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문제는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 면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착한 나머지 생긴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연한 사람이 되고 고집을 덜 부린다고 해서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을 보다 강하게 만들어준다. 내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너무도 완고한 나머지 아내가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고 역겨워할 정도였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자신이 잘못된 생각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것을 창피스러워했으며 끝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내가 쓰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자신이 마구 써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융통성 없는 성격 때문에 객관성이 흐트러졌던 것이다. 그가 좀 더 현명하고 유연한 남편으로 변화되자 결혼 생활은 놀랄 만큼 좋아졌다. 아내가 저지르지도 않는 일을 놓고 의심하며 분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내의 전략하는 태도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내 역시 새로워진 남편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며 전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재미삼아 자신에 대한 비판에 동의해 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대수롭지 않은 남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곤 한다. 마치 대단히 엄청난 상황이 자신에게 닥쳐오기라도 한 것처럼 굴면서 전투라도 벌이는 양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든다. 하지만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관찰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 우리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며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공격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를 변호하거나 상대를 비판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마음속을 비판적인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들이 자신에게 가한 상처와 똑같은 아픔을 되돌려 주겠다는 생각들로만 가득 채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응들은 정신적인 피로감을 몰고 올 뿐인데도 말이다. 그냥 담담하게 자신을 향한 비난에 동의하는 것은 어떨까? 모욕을 당하고도 잠잠코 있거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받아들이고 자존심을 굽히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웃음 띤 얼굴로 비난에 맞장구 치면서 그 상황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상대의 표현 욕구를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해준다. 내가 나를 향한 비난에 의식적으로 동의한 최초의 순간은 오래전 아내가 내게 당신은 가끔 너무 말이 많아요 라고 말했을 때였다. 순간적으로 나는 아내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은 당신 말이 맞아.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말이 많지 하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뭔가를 발견했다. 아내의 말에 동의하고 나자 비로소 나는 그녀가 좋은 지적을 해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떤 때는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던 것이다. 게다가 나의 부드러운 대응은 아내가 편안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었다. 몇 분 후 아내는 당신은 정말 얘기하기 편한 사람이에요 하고 말했다. 만약 내가 아내의 지적에 즉시 화를 내고 말았다면 그런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나는 비판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그것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제로 비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오히려 상대는 자신이 내린 평가가 정확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때로 비판에 동의하는 것이 그것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 타인의 생각에서 티끌만한 진실이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하라는 주제입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좋아하거나 무엇이든지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제안이 반갑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는 반면에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거나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크나큰 잘못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자신의 견해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해 버리거나 비난을 가합니다. 그러나 독선적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상대는 점점 위축되어 버리고 결국 우리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그 나름의 장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잘못된 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려고 애쓸 때 이것이 더욱 잘 보입니다. 다음번에도 누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면 그의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의 말 속에 담겨진 진실을 찾아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혹은 그의 견해에 대해 성급히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에 대하여 알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판결 내리기에 급급한 자신의 욕구만을 드러내는 행동일 뿐입니다. 나 역시 간혹 타인의 관점을 비판하려고 나서는 나 자신을 억제해야 할 때가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그 횟수가 훨씬 줄었습니다. 내가 편한 곳이라곤 나와 다른 의견 속에서 티끌만큼 작은 진실이라도 찾아내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당장 시도해 보십시오. 멋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진심으로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는 당신의 포용력과 배려하는 힘에 끌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당신 자신에 대해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입니다. 유리잔을 이미 깨진 것이라고 상상해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20여 년 전에 깨달은 부처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포용적인 인간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수양을 쌓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모든 것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무는 씨앗으로 시작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바위든지 간에 처음에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었다가 결국에는 먼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살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기계, 옷 등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가 끝내는 달코해집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육체 또한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아무리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유리잔도 언젠가는 결국 깨지고 말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 깨지게 될 것을 예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일이 벌어져도 지나치게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파괴되거나 사라져버렸을 때 온몸이 굳어져 버리거나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로 자신 앞에 놓인 시간에 대해 감사합니다. 가령 물장과 같은 단순한 사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물잔을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그것을 바라보며 물잔의 아름다움과 그 물잔이 자신에게 특별히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 물잔이 이미 깨져서 바닥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세상 모든 것이 해체되어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진리를 가슴속에 새겨두도록 합시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나 그와 그의 어떤 물건이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단지 삶에 대해 수동적 내지는 무감각하게 되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평화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잔이 깨지더라도 이 철학은 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맙소사 하고 비명을 내지르는 대신 저런 깨져버렸군 하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줄 뿐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의 가치가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디에 가건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자신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연 카바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암시하듯 우리가 어디에 가건 그곳에 자신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말에는 현재의 위치가 아닌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를 바라고 꿈꾸는 것을 그만두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지금과 다른 상황, 예를 들어 휴가 중이거나 다른 파트너와 함께 있거나 다른 직장, 다른 집에 있다면 지금보다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짜증을 내고 귀찮아하거나 오랫동안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 혹은 항상 뭔가 다른 것을 바라는 사람은 어디에 가건 상황이 변하든 간에 자신을 괴롭히는 일들이 여전히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짜증을 내거나 무엇이든 귀찮아하는 일이 드문 행복한 사람은 장소가 바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내게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고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사는 곳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고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죠? 하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만약에 그가 캘리포니아에서 온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역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고 생각할 거라고 말해 주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현재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좀 더 평화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장 평화를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은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과 내적 평화를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자신의 자리라는 말은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말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셔라. 이 단순한 방법은 이것을 시도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시 나타난 결과를 말하자면 인내력의 증가와 넓어진 시야이며 부수적인 효과는 타인으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 잠시 가만히 있든가 숨을 들이쉬는 것 그뿐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간격이 영원처럼 길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초, 몇 분의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곧 호흡의 힘과 아름다움에 익숙해지고 이것의 진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호흡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해줄 뿐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감정이 싹트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경청해주는 일은 그 사람에게는 아주 드물고 값진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건 의지와 연습뿐입니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곤 단순히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근히 상대방이 말을 마치도록 강요하거나 예 혹은 알아요 하고 재빨리 대꾸 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 눈에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대화 자체를 즐기거나 그거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서로 치고받는 곤투나 탁구 시합처럼 보입니다. 서로를 몰아붙이는 이런 식의 대화는 상대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의 관점을 비판하거나 오버하게 만들고 오해의 불씨를 키웁니다. 그리고 서로가 불손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거나 편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서로를 향해 자주 짜증을 내고 귀찮아하며 안달하게 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의 얘기를 경청하는 기술이라고는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얘기할 차례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대화하는 상대의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지면서 놀란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거나 자신 역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난생 처음으로 당신에게서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도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두 사람이 훨씬 더 차분하게 덜 서두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리란 점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얘기할 차례를 갖지 못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차례를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얘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여줬던 존중과 인내력에 감동받은 상대방이 똑같은 방법으로 보답을 할 테니까요.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나쁠 때는 품위를 지켜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조차도 언제나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역시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기 인생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사이의 차이는 기분이 나빠지는 횟수와 정도에 있다기보다는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차이는 변화하는 감정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분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보통 소매를 걷어 붙이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쁜 상태를 무척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무엇이 잘못인지 밝혀내고 분석하려 듭니다.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복잡한 것으로 만들기 일쑤입니다. 반면에 평화롭고 느긋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은 기분이 좋을 때는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항상 마음속을 차례로 오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언젠가는 기분 나쁜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감정 변화의 불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저조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열린 태도와 지혜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감정에 맞서 싸우거나 비틀거리는 대신 이 감정 역시 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초연하게 기다립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항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당황하기보다는 차분히 수용함으로써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부드럽고 우아하게 빠져나와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아는 어떠한 행복한 사람도 때로는 기분이 나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점은 그런 우울한 기분에서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조만간 다시 행복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침울한 기분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분이 나쁜 상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기분이 울적해질 때마다 그것에 맞서려 하기보다는 느긋해지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자신이 전전긍긍하지 않고 우아함을 유지한 채 침착해질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려 들지 않고 품위를 지킨다면 그 기분 나쁜 감정들은 저녁 해가 지듯 틀림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유 있는 운전자가 되라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화가 나고 초조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마 교통체증 속에서 운전하는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의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마치 먼저 앞서 가려고 경쟁을 벌이는 자동차 경주로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로운 운전자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운전을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극도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둘째, 공격적인 운전 방법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핏발선 눈은 긴장되고 머릿속의 생각들은 통제를 벗어나 마구 소용돌이 칩니다. 끝으로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다지 시간을 절약하지도 못합니다. 최근에 나는 오클랜드에서
산호세로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습니다. 길을 꽉 채운 차들로 교통 체증이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데 나는 극도로 공격적이고 난폭한 한 운전자가 차선을 계속해서 바꾸며 속도를 올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확실히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40마일을 가는 동안 대부분 한 차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줄곧 오디오에서 올려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공상에 잠겼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드라이브 여행이 나에게는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내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순간 그 거친 운전자가 내 뒤로 따라붙더니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보다 앞서 산호세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고개 운전에 급가속을 하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려 가면서 그가 얻은 곳이라곤 약간의 고혈압과 차의 무리를 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따져보면 그와 나는 같은 속도로 운전을 한 것입니다. 고작 다음 정지 신호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는 운전자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무례하게 속도를 내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특히 교통위반 딱지를 떼이고 몇 시간씩 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운전자가 그 시간에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수년간 최고 속도로 차를 몰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여유 있는 운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차 안에서의 시간을 휴식을 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운전을 편리한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긴장시키지 말고 여유를 가지려고 애써 보십시오. 내 경우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음악 테이프를 항상 차에 비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꺼내 듣곤 합니다. 음악을 즐기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그때쯤이면 차에 타기 전보다 훨씬 느긋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일생 중 많은 시간을 운전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 시간을 안달하면서 보낼 수도 현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느긋한 삶을 살고 싶다면 후자를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5번째 이야기, 리처드 칼슨 작품이었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